B2B IT 전방송 토크 IT 디지털마케팅 PD 고소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CI,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기반의 감성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 모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문가로 세스코리아의 이수아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이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CX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방송에 했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CI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네. 요새 AI 때문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AI 역시 때문에 인텔리전스란 말을 많이 IT 쪽은 쓰죠. 참 이런 용어들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시대 맞게. 왜냐면 저희도 이런 데 네. 익숙해지기 힘듭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디지털, 네. 디지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새. 근데 네. 상무님 생각하시는 도대체 네. 디지털은 도대체 뭔지 네. 한번 상무님의 디지털에 관한 관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네. 저도 디지털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네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비즈니스,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 뭐 디지털의 말이 안 들어갈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디지털이 가지는 속성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리마인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이라는 게 0101 이루어진 디지트의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네. 그래서 제가 특히 뭐 모바일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접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고객들이 경험들이 빨라지고 있죠. 변하기도 빠르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그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특정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확실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고 또 불확실적인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네.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난지 원인과 사실을 네네.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많고요. 또 사실은 이런 복잡성, 특히 이제 IoT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네네. 뭐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스마트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IoT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나라를 벗어나서 초국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네. 복잡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젊은 세대들이 이 스마트 디바이스 없이는 못 살 정도로 굉장히 중독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또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빠져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성도 지니고 있는 게 디지털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이 아까 0101에서 어떻게 네.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 드라이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네. 아까 제목에서는 디지털 CI 기반의 감성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예. 디지털하고 감성이란 게 뭐 연결되는 겁니까? 저도 예전에는 디지털이 굉장히 딱딱하고 네. 정말 하드하고 이게 뭐 정말 기계화된 거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해보면 네. 역시 사람이 중심에 있다. 이 디지털을 쓰는 사람의 어떤 경험 것들을 저희가 터치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를 좀 저희가 간과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성적인 부분하고는 사실 절대적으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대부분 그동안 20세기는 우리가 디지털을 굉장히 업무 효율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디지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디지털을 꼭 효율성이 아니라 어떤 그런 감성적인 또 뭐랄까 뭐 맞춤형의 어떤 서비스, 맞습니다. 어떤 이제 디지털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그죠? 재미, 게이미피케이션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해서 고객들이 경험을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네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도록 하는 쪽에 더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죠. 허성희 교수 발표된 액센트가 아주 독특하시다고. 네. 귀에 팍팍 꽂히는 제가 경상도 사투리 좀 써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네. 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어때요, 상무님? 상무님 이제 그 기업들 많이 만나셔서 변화 관리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좀 요즘 와서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디지털에 대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조직도 사실 독립적으로 뭐 디지털 오피스라는 조직도 만들고 CDO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임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뭐 또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문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커톤 같은 이용해서 과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기업들이 뭐 디지털하면 디지털 기술을 써서 뭐 AI를 쓴다든지 아니면 모바일을 써서 뭔가 혁신적인 과제를 해서 우리가 회사가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라고만 생각하셔서 그게 끝이라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조직일 수도 있고 그게 또 기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컬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네.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상호적으로 작용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글로벌하게 많은 이런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하루 1년, 2년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10년 전부터 네. 이 기술을 도입하고 그걸 비즈니스랑 연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실패와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하고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회사 안팎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하고 그렇죠. 이걸 잘 네. 이제 잘 융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죠,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조직뿐만 아니라 컬처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 속도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자, 그 컬처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기업의 구성원들의 어떤 그 관점이라든지 네. 그것도 좀 뭐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기업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낼 때 주로 기업의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기술들을 네. 가지고 시장에 이제 제품을 만들고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이런 위주로 갔고요. 그게 이제 고객들이 반응을 해서 네. 어떤 제품을 바잉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까 감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고객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고객이 디지털을 쓰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산다 그래서 나도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또 나만이 좋아하는 like me 같은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앞으로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기업 중심이 아니고 네. 고객의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맞춤형 형태의 네. 특히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고객층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 예. 네. 여기는 네.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되잖아요. 네. 이게 말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내부의 역량을 가지고 내부에 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었다 그러면은 네네. 밖에서 우리 기업을 보는 어프로치를 해서 네. 고객한테 서비스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를 탈피하라는 이런 말도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고객이 원하는 것으로 네네. 우리가 드라이브 해야 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네.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시장을 네. 높일까가 아니라 네. 고객이 그렇죠. 무엇이 고민일까? 맞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네. 거죠. 그렇죠. 스타팅 포인트가. 네네.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거네요. 네, 스타팅 포인트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네.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엄청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은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어떻게 원하는지, 이 기업한테 어떤 걸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이러려면 그 기업이 이렇게 좀 이런 관점을 바꾸려면 어떤 방식이 제일 그래도 좀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그래서 이제 기업 내부에서 이제 많은 그 실제 업무를 했던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IT에 계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든지 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그 프론트 엔드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더 많이 아시고 니즈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디지털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리퀘어먼트를 내고 그리고 과제를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을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세븐일레븐 같은 이런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아는 뭐 코스트코라든지 뭐 테스코라든지 이런 리테일 계통 회사들도 고객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모바일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듣고 하는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IT에 있는 분들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디지털을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고객이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죠. 잘 서비스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요. 그렇죠? 고객은 뭐 복잡하고 완벽한 이런 서비스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와닿는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기를 하고요. 굉장히 편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또 고객도 굉장히 스마트해졌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저희들보다 훨씬 더 핸드폰 잘 쓰시고요. 소셜도 잘 하시고 뭐 VR, AR 뭐 이런 것도 직접 경험 더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채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돼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고객 여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뭐 사실 고객이 요즘은 뭐
특별하게 어느 한 우리가 매체만 광고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오프라인, 온라인 굉장히 다양하고 기기도 다 다양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뭘까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몇 개 큰 기업들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 뭐 IPTV라든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미디어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뭐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여행 채널을 보다가 나 저기 가고 싶어. 그래서 터치를 하면은 그 여행 관련된 상품이 자동으로 떠서 바로 이 상품을 서비스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네네. 약간 어떤 에코시스템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가거나 내가 뭔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을 가는 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에지이스 상태에서 뭔가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의 여정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의사결정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다른 기업들과 연합하는 협동, M&A하는 이런 역할도 많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또 고객이 스마트해지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저는 뭐 요새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 고객이 이제 누가 그 기업에서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좋고 얘기하면 뭐 제안서도 받고 카드라도 받고 해서 이런 거 하지만 요즘은 검색을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좀 고객이 이제 뭔가 이게 검색을 해봤을 때 그 기업에서 말한 메시지가 과연 있는지 안 나오면 사실 고객의 신뢰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특정 기업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나 오늘 여기 갔는데 뭐 좋았다라든지 뭘 사봤더니 좋았다든지 이런 그 피드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트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런 소셜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게 이미 우리와 어떤 연결이 돼 있는 고객, 넌 커스터머들 말고 제가 잘 모르는 어노니머스 고객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소셜이라는 채널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쪽에도 많은 이제 인게이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오늘은 오늘 좀 진행을요. 좀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겠으면 여러분들 그 질문 다 볼 수 보이거든요. 그죠? 그럼 인터랙티브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진행하고 오늘 한번. 자, 김 교수님께서 그 디지털 마케팅하고 이모셔널 마케팅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지. 네. 디지털 마케팅이 뭐 이모셔널 마케팅의 뭐 앞단에 붙는 의미가 뭐 크게 하지는 않는데요.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뭐 제가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디지털에는 기술을 써서 제가 그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모셔널한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이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본적인 전통적인 마케팅과 아니면은 뭐 디지털 마케팅을 다 포함해서 고객들한테 뭔가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걸 제가 이제 이모셔널 마케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감성적이란 게 뭐 엄청나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고객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그 기업이 그 순간에 아니면 그걸 확실하게 라이트하게 딱 연결시켜 줄 때 그때 고객은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뭐 감성적으로 되게 좋은 걸 느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뭐 광고 보시면은 뭐 그 디지털 뭐 여러 가지 기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라든지 삼성에서 뭐 냉장고 같은 광고를 할 때도 예전 같으면 저희 뭐 냉장고가 굉장히 이런 기능이 좋아요, 이런 성능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부가 뭐 음식을 하다가 레시피가 보고 싶어 그래서 레시피 좀 보여줘 이러면은 터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냉장고에서 레시피를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레시피 중에서 달걀이 없네 달걀을 주문해줘 그럼 달걀이 자동으로 주문될 수 있게끔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들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다 사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그다음 고객이 원하는 어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이거를 사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런 경험을 하면은 저런 여러 가지 베니핏을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이모셔널한 마케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터치하는 그 부분에 다 데이터들이 게더링이 되고 그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새로운 이제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고객을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페르소나 기반의 디지털 고객 분석을 하셨거든요.
뭐 우리 인문학 강좌 아니죠. 이거 뭐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요? 원래 페르소나는 네. 제가 영화나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이야기할 때 페르소나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마케팅에서는 주로 이제 고객 분석, 타겟 고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이런 세계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라는 이런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 말하자면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뭐 우리는 60개의 타겟 고객을 가지고 셀링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개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옛날에 사실 그 타겟하는 우리가 뭐 인더스트리별로 뭐 공공, 금융 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공공, 금융 아니면 네네. 나이대로 네네네. 아니면은 돈을 많이 가졌는지 그렇죠. 안 가졌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스태틱한 이런 분류 체계를 가졌다 그러면 지금은 그 분류가 굉장히 섬세하고 다이나믹하고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유통회사들은 이 페르소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대로 해서 그 페르소나에 맞게끔 제가 서비스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셀링하는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그 기업들이 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 구현된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뭔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가장 타겟하는 연령대를 보시면요. 제가 말 G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또는 또 앞으로 지금 아주 어린 알파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대들의 제가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이유 또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이 주층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 소비층들은 디지털 네이티브한 성격을 가진 고객들입니다. 처음부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뭔가 배우기 위한 어떤 지식의 저장소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모바일이라든지 소셜이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네이블된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제가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그런 고객들 층을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 이 고객들은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그렇죠. 채널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옴니 채널, 온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옴니 채널 쪽에 포커싱을 해서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두 번째 게스트는요. 세스코리아 김한상 상무입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에 가을쯤에 가을이었나요? 예, 예. 벌써 그렇게 됐나? 꽤 오래 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김 상무님 그때 작년 가을에 톡 한번 나오셨죠. 네. 자, 김 상무님은 지금 그 여기 보면 디지털 얘기하셨는데 네네. 김 상무님 또 비잉 디지털이라고 디지털화? 디지털 대자? 예. 뭐 그런 얘기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책 제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95년도에 나왔던 당시에 뭐 신방가나 이런 쪽, 미디어 이런 쪽에 교보제 같은 책이었는데요. 네네. 22년이 지난 다음에 니콜라스 네그라폰테 예, 예.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 것 같아요. 전 이 책을 안 읽어, 이 사람 책 한 번도 안 읽었지만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 사람 이름은. 예, 예. 네네. MIT의 교수님이세요. 네. 22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의 기술 기반이라든가 그 생활하는 거는 적용이 됐는데 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직도 진행 과정인 부분은 뭐냐면 95년도에 말한 건데 아직도 진행 과정인 거? 예. 그 감성적이고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은 아직도 꽤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목을 한번 봤고요. 이때 95년도에 나왔을 때 그때 읽으신 겁니까, 이 책을? 수업을 들었죠. 예, 읽었습니다. 책 읽었어요? 예. 그때 이렇게 원서를 읽었어요? 아니면 한글로 된 한글본도 있습니다. 한글본 읽었어요? 한글본 읽었어요? 예, 그때? 예. 오케이. 나 원서를 읽었다고 또. 야, 근데 대단해. 이분도 95년도면 네. 이제 디지털이 이제 막 꼬막꼬막 이제 뭔가 이제 전사되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그 디지털을 그것도 효율성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에 보는 시점에 그때 감성이란 얘기를 그 화두를 던졌다는 것은 굉장한 그렇죠. 거네요. 예. 이분도. 자, 그러면 이제 요새 이제 디지털 마케팅, 저희도 저희 회사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기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디지털 마케팅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체성도, 디지털 마케팅 뭐야? 그럼 온라인으로만 하면 다 디지털 마케팅인가? 이런 말도 있고요. 예. 도대체 디지털 마케팅이 오늘 정답은 아니지만, 그 상무님의 관점은 뭡니까, 디지털 마케팅? 일단, 기존의 마케팅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이? 과거에 이제 마케팅 조직, 마케팅 팀 보면,
보통 보면 통상 파트가 2개가 있고요. 하나가 네. 이제 흔히 말하는 CRM, 데이터, 정량 데이터 분석해서 뭔가 하는 팀이 하나 있는 거고, 광고, 미디어 이런 쪽 관련한 팀이 하나 있는데, 네. 과거는 2파트가 사실상 거의 따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한쪽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하는 거고, 한쪽은 브랜드 이미지만 관리를 했었던 체계라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은 그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데이터가 없더라도 우리 고객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관리하는 채널이 아니더라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실 때 많이 한번 느껴보실 텐데 내가 구글에서 서치를 해서 어떤 특정 물건을 구매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그 비슷한 이미지 광고가 나를 따라다니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걸 DM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조직이 없고 전산부가 없고 인프라가 없는 회사도 이제 마케팅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됐다는 게 네.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그런 컨텐츠 같은 것만 잘 내가 만들어만 놓으면 플랫폼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 실제 내가 가만 우리 마케팅 부서 없더라도.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거하고 컨텐츠하고는 사실 굉장히 불가분명한 것 같아요. 유사한 그렇죠? 개념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IT나 인프라가 아니라 이제 컨텐츠, 아까 말한 컨텍스트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속도전, 타이밍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이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서 그 저희 회사 속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 사업 모델 같은 거 좀 이렇게 비전이 있다 보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잘 되시면 꼭 연락 좀 주십시오. 자, 디지털 마케팅 요거 한번 그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요건 뭐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 미국의 메이시스라는 백화점 그룹이 제가 지금 있는 세스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했던 실제 옴니채널 마케팅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여자분 멜란이라는 실제 고객이신데 원래 흔히 말하는 이제 아웃바운드 캠페인 프로모션을 받은 거죠, 쿠폰을. 그래서 백화점에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봤더니 자기가 원했던 자기 스타일에 맞는 코스메틱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과거의 CRM 마케팅이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집에 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정보는 안 쌓이는 건데 디지털화된 마케팅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이분이 그 앱을 열어서 이제 비콘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마케팅 메시지를 푸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기존에 없던 정보를 지금부터 수집되는 동선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분을 어디까지 내점을 시키냐면 남성복 매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줄 트라우저 수트를 하나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화장품에 대한 기호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복에 대한 기호가 있다라는 것까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몰랐던 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마케팅 시나리오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 단에는 이렇게 돼 있고 뒷단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공, 적재, 분석을 해서 뭐 어떤 거는 실시간, 어떤 거는 배치로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나가는 체계가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의 그 욕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에 시나리오 봐서는 굉장히 정말 편해졌다 하지만 백엔드는 좀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많이 복잡하죠. 정말 백엔드 굉장히 이게 잘 설계가 돼야지만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보다 그건 참 좋지만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시점의 고객의 니즈와 현재 지금 시점의 뭐 어떤 상품의 경쟁력이 사실 더 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임근식님이 아까 디지털 할 때 아톰의 세계는 무슨 뜻일까요? 물어봤는데. 아톰 물리적인 얘기고요. 비트는 뭐 0과 1의 조합이죠. 뭐 물리학적인 얘기입니다. 제 선배님이 들어오셨네요. 아, 그러세요? 김광덕님? 자,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일단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관점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뇌를 딱 그리셨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한 사람의 뇌 구조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림이고요. 뭐 저희 회사 장표이긴 한데. 이 디지털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되 협업이 중요한 거죠. 그런 체계로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상 세계가 되면 기술은 이제 쉽게 습득할 수 있고 네. 내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찾아서 쓰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2년 동안 내가 IT 기술을 배워서 그다음부터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배워서 쓴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 빅디지털이라는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비용이라든가 리소스가 네.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UI, UX에 대한 적합력을 찾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 구조 요소가 이제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한국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기획이라는 말이거든요. 기획. 기획? 예. 네. 이거는 영어에는 없습니다. 영어를 기획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플래닝이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뭐 전략 기획, 뭐 상품 기획, 채널 기획 많은 기획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플래닝만 짜지는 않아요. 네. 기획 아니라는 거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액션 플랜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영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디지털화된 세상의 마케터는 네. 이제 기획력이 그 사람의 경쟁 역량 척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력까지를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실행력에는 또 아까 그 연결을 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허브나 콜라보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어떻게 예. 보면. 자, 근데 그런 것들이 꼭 마케팅 부서에 있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IT건 모든 지금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안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일도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갖고 이렇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기업에 있는 분들이. 사실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그 디지털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역량이 생길 수는 없어요. 어제까지는 제가 SQL과 엑셀로 일을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뭐 텍스트 분석과 네. 컨텍스트 애널리시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 생각엔 그 과정 지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과정 지표가 어떤 게 되든 간에 뭐 좀 10개의 내용을 두세 개로 요약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잘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이저리그 세이버 매트릭스 네. 뭐 이런 거 야구에 관련된 지표들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제가 프로젝트 했던 어떤 조직은 뭐 메인화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하기도 하고요. 네. 뭐 마케팅 적합도, 그다음에 뭐 고객을 정의하는 기준도 뭐 A, B, C, D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준을 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그 진화 형태의 체험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그 현상을 보는 관점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구체화시키는 거고. 자, 여기 이제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도대체 고객 여정 지도란 말은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이거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가 되는데요. 돼야 되는데요. 일단 고객이 어떤 흐름으로 갖고 네. 움직이면 우리도 좋고 고객도 제일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전제는 그거고요. 두 번째 전제는 고객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비스,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건 사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 마케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조직원으로서. 고객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보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 고객을 약간 코칭해 준다 그러나요? 멘토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일종의 표준화 프로세스를 짜는 게 고객 여정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런 거 뭐 해본 사람은 해봤겠지만 네. 거의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팁이랄까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시기 전에요. 네. 일단 가설을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설. 뭐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객의 액션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은데 보면 어떤 고객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직의 입장에서는 급여 생활자다 그러면 급여 이체를 걸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걸어주고 그 다음부터 적금도 하고 펀드도 하고 쭉쭉쭉 가다가 뭐
집 살 때 뭐 모기지론 쓰고 나중에 은퇴 연금 수급 계좌도 내 걸 써줘. 사실 이런 고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데이터 분석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뭐 30년, 40년 걸리는 여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설을 세워서 그 단계 하나하나씩의 가설을 검증해 보면서 하나씩 맞추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고객에 다 맞는 페르소나나 여정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못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되더라도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고객군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쉽게 관리를 하면 많은 매출이라든가 나한테 더 우리 조직에 더 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찾아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투원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데이터가 없더라도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A/B 테스트란 말은 우리가 뭐 많이들 알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MAB라고 요새 오늘 방송에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 멀티 아임드 밴딧? 네. 이거 뭡니까? 이거 테스트. 이제 그 A/B 테스트는 사실 CRM 캠페인의 개념이고요. 사실 A/B 테스트의 큰 단점은 뭐냐면 반드시 뭘 해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많이 분석을 하더라도 실제로 뭐 5% 할인 쿠폰하고 10% 할인 쿠폰을 어떻게 나눠줄까라든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 가격을 좀 할인해 주고 쿠폰을 안 주는 게 나을까라는 거에 대한 거는 다 하나씩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름은 A/B 테스트지만 테스트는 아닌 거죠. 정확히 따지면. 실제로 고객한테 뭔가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디지털은 실시간이라든가 콘텍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A/B 테스트 개념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노출하는 크리에이티브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뭐 반나절, 하루, 일주일 이렇게 걸으면 최적화된 답이 뭘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걔가 챔피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챔피언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게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디지털 마케팅 그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가장 크게 많이 검토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스템이 알아서 챔피언 시나리오로 어댑테이션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사람이 개입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챔피언 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은 정해줘야죠. 몇 가지. 아니면 그거 자체도 이제 기계에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이 되려면 뭔가 그 아까 뭐 그 쇼핑 그 시나리오도 말씀하셨지만 백엔드가 굉장히 그 뭐 진짜 플랫폼 같은 게 있어야지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 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플랫폼이 뭡니까? 그런 걸 하는 플랫폼이. 뭐 제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커스터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아라고 하는 저희 뭐 인공지능 관련된 플랫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통상 저희는 이제 커스터머 인텔리전스라고 부르죠. 자, 요거 간단하게 전체 이제 뭐 아키텍처라든지 구성 보니까 이제 뭐 그룹 모양 있는 거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데. 디지털 마케팅은 사실 24시간 365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동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포탈이 여러 군데에 있다 그러면 여러 나라에 있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변환 적재를 이제 클라우드에 구성을 해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과 이런 것들은 이제 세스 기준으로 따지면 세스 클라우드 운영 팀이 담당을 하는 거고, 고객은 이제 시나리오하고 룰만 정의를 하면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에서 수입되는 모바일 로그나 웹로그들은 사실 데이터의 변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인지하는 데이터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DW에 적재되는 최종 포맷이 되면 이제 온프라미스 영역으로 고객사 전산망 쪽으로 던져주고요. 그다음에 수집하고 실행하는 영역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프라미스 내려오는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뭐 분석, 캠페인, 뭐 리얼타임 프로세스 이런 것들하고 또 연계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뭐 그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캠페인 관리라든지 뭐 이런 마케팅 시스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기존 것들 레거시들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중소기업 같은 이런 것이 아예 없을 경우도 있는데 없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뭔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가능하죠. 가능해요? 뭐 아는 것만큼 활용할 수 있는 것만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100을 분석을 해야 뭐 50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뭐 10을 분석을 하면 뭐 7, 8 정도 쓰는 거고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수준을 정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되게 많지만 뭐 중견으로만 내려가더라도 분야별 전문가들이 회사 내에 많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런 뭐 디지털 클라우드, 커스텀 인텔리전스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자체 개념도 굉장히 좀 생소한 거고 예. 방식도 생소한 거고 했을 때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을 손쉽게 자기네 그 현업에서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그 과정이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뭐 캠페인이나 CRM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졌고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이디어와 예를 들면 뭐 디멘전이라든가 어트리뷰트를 정하는 것들만 이제 뭐 컨설턴트라든가 하고 합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적용해서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제품은 메인 채널이 이제 모바일 웹이나 앱이 해당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최소한 1년에 서너 번은 리뉴얼을 해요. 전면적인 리뉴얼을 그 UX에 대해서. 그럼 또 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일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 당연히 그 배워서 쓰실 수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무님 일로 오시죠. 나오시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두 분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하신 분 이름 한 분씩 좀 적어주셔서 좀 이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스가 맞죠? 사스가 아니라. 네, 세스입니다. 세스 맞죠? 네. 사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저도 저번 처음에 왔을 때 사스 좀 헷갈렸는데 세스라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조영석님, 저기 스태프 요 저걸로 아예 전체로 보여주세요. 네네. 영상은 빼고요. 우리 영상은 빼고. 조영석님 그 페르소나 분석을 위해서는 매우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헤테로지니어스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가 뭐예요? 호모지니어스는 헤테로지니어스. 약간 좀 일단 복합적이고 멀티디멘전을한 이런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페르소나 분석을 사실은 유럽이 아시다시피 철학의 어떤 기부 시작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 페르소나를 분석할 때는 기존에 제가 마케팅을 할 때 주로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동안 제가 그 고객의 여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어떤 바잉하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또 그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주위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 환경이라는 게 내가 뭐 물건을 사는 거지만 내가 은행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만큼 디지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가분들이 페르소나 중심으로 하는 분석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진 솔루션으로서 매핑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그 기준을 만들어 놓지만 그 기준의 그 에셋들, 그 고객의 여정이 쌓이면서 그 여정이 자동적으로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자동화된 이런 형태들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여러분 지금 아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도전방송마다 반영했고요. 설문하신 분 중에 저희가 또 100분 추첨해서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욱님께서 아웃사이드 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사용할 때 양질의 인포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기 인사이드 아웃 아닌가요? 아웃사이드인가요? 예. 제가 아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기업이 잘했던 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닌 밖에서 봤을 때 고객이 기업한테 원하는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잡기 위한 네. 활동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실은 어떤 마케팅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제가 잘하는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아웃사이드 어프로치는 우리 회사의 밖에서 우리 회사의 불만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트라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매출과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조금 등한시했던 또는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어티가 좀 낮았던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아웃사이드 어프로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류성민님께서는요. 류성민님, 어느 정도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이런 아까 말씀하신 기획력과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경력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거는 사실 일반론이 센 사람이 기획력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일반적인 거에 강한 사람이 상식이 센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세스 매뉴얼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는 뭐 정보도 있지만 인터넷 서치하거나 뭐 기트허브 같은 데서 찾아보는 그렇죠? 정보가 사실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특히 그렇죠. 세상이 네.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반론이 강한 사람이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약간 좀 마인드가 약간 오픈된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석준님께서는 어느 부서가 메인 부서가 되는 게 고객과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잘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럼 조직마다 다 틀릴 텐데요. 통상 이제 고객이라는 거가 화두가 되는 부서가 있는 조직이 있고 없는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고객이란 세그먼테이션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부서가 되는 거죠. 근데 통상 그런 부서는 보면 수익 부서보다는 기획 부서의 역할이 더 강해요. 그래서 기획 부서의 역할이 있는 조직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이상우님께서 입소문 마케팅으로 귀결되는 건지요?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아까 말씀. 인플루언서 마케팅 아시죠, 장모님께서. 네. 사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왜냐면 돈도 안 들고 가장 기업이 얘기하는 것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모든 마케팅 전략은 마지막에 저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과 브랜드를 관리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저는 특히 우리 이런 방송 같은 거에 많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기업이 막 주장하는 것보다 한 것처럼 실제 기업의 고객의 간증이 오히려 더 그죠? 그게 시청자들한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김효수님께서 요즘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도 디지털 마케팅에 좋은 사례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마케팅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뭐 디지털이 아니라는 사실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디지털 요소가 상당히 강한 채널이죠. 채널 자체가 이제 임근식님께서요. 하시는 거. 감성 마케팅에 최근에 뜨거운 감자인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적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고객사는 롯데마트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추천에 대한 알고리즘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고요. 감성적인 부분은 이제 실제로 내점을 해서 쇼핑을 할 때 어떤 주는 쿠폰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크리에이티브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다음번에 인위적인 조정이 좀 들어가서 다시 또 추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추천 엔진, 가장 좋은 추천 엔진이라고 하면 물건을 많이 사게 만드는 것보다는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다양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꽤 괜찮은 사례인 그다음에 것 어떤 같습니다. 좋은 뭐 추억까지는 아니지만 그 마트를 떠나서 어떤 뭐 좀 기억이나 좋은 느낌 그런 걸 갖고서 뭔가 떠나게 해주면 되게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그 이현주님께서는 세스코리아는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기획하고 생산까지 마케팅하는 회사인지요? 마케팅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 서비스까지 아까 이제 클라우드까지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종훈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세스코리아시니까 세스에서 이제 어떤 중소기업이 쓸만한 어떤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얘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중소기업으로 해서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저희 가격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주로 이제 CI 쪽 관련된 제품들은 이제 대상 고객의 숫자, 그다음에 무슨 노출의 횟수 이런 거에 의해서 판별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싼 가격에 이제 납품이 되는 거죠. 네. 자, 김소율님은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세스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지.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뭐 디지털 트윈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에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뭐 IoT, 엣지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어서 수요 예측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세스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대근에는 G 말고도 저희가 또 있었죠. G 쪽하고 저희가 시스코라는 이름 회사들하고는 IoT 관점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효숙님께서 현재 시점에 고객 니즈들도 결국 딥러닝의 학습 데이터로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 현재 시점에 고객 니즈들도 트레이닝 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맞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 쪽에 소비재 같은 거 추천하는 거 보면 최근 1시간 동안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갖고 향후 30분, 15분 예측하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딱 저게 맞는 사례죠. 정말 그렇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진짜 그런 요즘 옛날에 사실 뭐 몇 년치 데이터 갖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지금 1시간 이게 실시간 분석해서 바로 30분 내에 뭔가 한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게 요즘은 또 맞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다들 모바일 기기 있고 다 하는 거니까요. 두 가지를 통상 섞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길면 그 체크 포인트들이 좀 잘 보여요. 어느 거에 가중치가 더 올라가야겠구나, 내야겠구나 이런 거 수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고요. 고속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정 해석은 사실 잘 안 돼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많이 쓰죠. 자, 임근신님께서 UX가 현대 마케팅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최근 UI UX의 인터페이스도 단순한 기존 입력 인터페이스를 떠나서 이게 뭐지? 멀티모달 같은 멀티모달 UX로 가는 흐름인 것 같은데 미래 UX 마케팅을 어느 방향에 갈 조짐을 보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아주 대표적인 게 뭐 카카오뱅크 같은 거, 그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시중은행이 다 카카오뱅크 UX를 따라서 바꿔요. 근데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 사업 비즈니스 모델 몇 가지가 안 돼요. 시중은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앱을 통합 앱으로 가는 것보다는 단위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페이먼트에 특화된 모바일 UI, 그다음에 뭐 상품을 검색하고 가입을 하는 거에 특화된 거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앱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노출 위치라든가 사용 클릭에 대한 클릭 스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만족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료 공유는요. 토크아이티 보면 그 발표 자료라고 메인 메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거 우리 방송했던 것들을 발표 자료도 다 있으니까 오늘 발표 자료도 한 일주일 뒤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우일님께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특히 고객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테리어와 가구 업종이라서 원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할 수 있을까요? 구매 패턴이라고 해도 한 번 가구를 사면 10년 이상 쓰기 때문에 구매 패턴 잡기도 쉽지도 않고. 업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레어 이벤트라고 하죠. 굉장히 드문
것들인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그 내부의 적재 데이터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외부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죠. 뭐 크롤링을 한다거나 뭐 어디 뭐 다른 뭐 SNS를 통해서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비정형 데이터는 강도라는 게 약해요. 데이터의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데이터지만 비정형 데이터는 그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안 되는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원천을 갖고 올 때의 그 가중치 비중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의 어떤 특정 카페나 페이지를 크롤링을 한다고 치면 혁신성은 있지만 공신력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근데 뭐 정부 기관의 리서치 보고서를 갖고 온다 그러면 공신력은 있지만 혁신성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심동환님께서 아무리 빅데이터, 디지털 클라우드 AI를 활용해도 인간의 감성을 100% 끄집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양이 필요할까요?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고. 네, 아무도 모르고요. 적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사실은 양질의 데이터라 그러면은 정확한 것을 답을 이뤄낼 수가 있고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적절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지는 않거든요. 이건 조금 답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양이라고 하기에는. 네네. 네. 임근식님께서 아까 그 김상국께서 맨 마지막에 그 CI360 그 세스의 그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아키텍처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들의 이제 어떤 동작 구조라든지 이런 뭐 아까 우리가 오늘 이제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나 어디 가서 좀 자세한 걸 볼 수 있을까요? 세스 코리아 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세스 인스티튜트로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CI360에도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셔도. 뭐 임근식님 제가 보기엔 영어도 잘할 것 같은데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지영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하면 아까 그 디지털 그 CI를 좀 구현할 수 있을까요? 뭐 완벽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긴 경우에 왜냐면 한 번 정도 리뉴얼하는 경험은 하셔야 이제 유지 운영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은 사실 저희가 교육팀이 따로 있어요. 교육 교재라든가 그래서 그거 통해서 필요하신 만큼 그때그때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임현주님께서 마케팅의 경우도 아까 답변 주신 대로 GitHub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많나 봐요. 지금까지 GitHub의 경우에 주로 소스 코드 쪽에 공유 협업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GitHub는 하나의 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스의 직원이니까 세스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외부의 커맨드나 시스템을 연결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자바라든가 이럴 때 많이 쓰고요. 사실 아이디어는 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GitHub은 이제 기술적인 거겠죠. 지종호님, 평소 영화책 같은 문화 활동이나 외식 문화에 대한 소비 관련 빅데이터를 마케팅과 융합해서 분석하게 되면 고객의 취향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필요한 물건에 대한 검색 시 추천을 하게 되면 더 마케팅에서 구매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향후나 현재 이런 융합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종류의 데이터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에서. 하나는 유통 구매 데이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홈쇼핑이나 백화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템의 속성은 정확하게 아는데 어디서 매출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화점에서 나가는 건지 뭐 어디서 나가는 건지 근데 반대되는 데이터가 이제 카드 데이터 같은 거죠. 정확하게. 그건 이제 그 대리점 기준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융복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한카드 같은 경우 보면 코드9이라는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정보회사가 몇 개 없는데 신용정보회사는 그 대한민국의 모든 카드 데이터와
그 여신성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융복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요즘 그래서 추세가 그 멤버스라는 그 그룹사들에 보면은 어떤 아까 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도 있고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멤버스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그룹사에는 여러 산업들과 인티그레이션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게 금융 쪽에 있는 고객들 어떻게 보면 로열티가 있는 고객들과 또 백화점에 있는 로열티 고객들이 생각보다 서로 성격이 잘 안 맞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융에 있는 아주 이제 최고의 고객들, 최상위 고객들은 소비를 잘 하지 않는답니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소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다 똑같은 하이 퀄리티의 고객들인데 이 고객들이 서로 잘 매칭이 안 돼서 어떤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미님께서는 그 기업이나 부서에서 도입을 원한다면 빠른 도입이 회사 이익 및 ROI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네, 뭐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서 체험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스테파노님께서는 그 이게 머신러닝이나 AI 적용을 하기 위한 모듈화가 되어 있는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BI도 되어 있고 자체 BI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열님, 위치 기반 마케팅의 경우에 SNS와 결합해서 이미 많이 적용 중인데요. 개인정보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 세스 자체 대응 방안이나 별도의 솔루션이 있는지요? 별도의 솔루션은 없고요. 아주 무슨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법에 관련된 것들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컴플라이언스의 모듈은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개발의 확장성은 있고요. 김 교수님은 EMM이라는 모델 매니지먼트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요? 모델을 빌딩을 하는 세스 제품은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라는 제품이고요.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는 하나의 모델을 한 개씩 만들 때 필요한 제품이고요. 모델 매니저는 많은 모델을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챔피언 모델과 챌린지 모델을 골라서 쓸 수 있을 때 필요한 툴입니다. 임근식님은 이제 대기업 경우 마케팅 투자 비용이 굉장히 엄청난데 기업의 수익적 측면에서 보통 연간 수익의 몇 프로를 마케팅에 투자하는 것이 좀 미래 비전적인지 이거는 사실 전혀 정답은 없는데 그 제가 몸담았던 전 직장에 보면 금융권이었죠. 은행 보면 이거 뭐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묵시적으로 총 영업이익의 마케팅 기여액이 20%를 넘지는 않는다라는 가이드는 있어요. 영업이익이 20%나? 넘지 않는 건데. 굉장히 큰 거네요. 영업이익 20%면. 그 뭐 고객사마다 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은행이니까 B2C 하는 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B2B 하는 데도 다를 수 있겠죠? B2B는 완전히 다르죠. B2B는 더 적지 않을까요? 훨씬 적겠죠. B2B는. 근데 요즘 디지털 마케팅에는 사실은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떤 영업 이익의 어떤 퍼센티지보다는 미래 비전을 보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CEO 산하의 직속 기관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그 예산 자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성훈님께서 오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장점 중에서 딱 두세 가지만 기억해서 외워서 부장님께 보고서 좀 올리려고 하는데 딱 외워서 부장님 올릴 만한 딱 두세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하는 마케팅 방식 중에 하나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계는 기술보다는 감성과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인프라적인 확장보다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더 시급하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드릴까요? 저는 세 가지를 요약한다 그러면은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플랫폼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변화하는 여러 가지 그 어질러티 측면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마케팅 어떤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 오리엔티드 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디에이션 워크숍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에이션 워크숍 같은 것을
네. 일반 기업에서 그 자체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세스가 뭐 도와주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혹시? 네, 저희도 이제 이런 분석 회사긴 하지만 이런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프리세일즈 측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에이션 워크샵. 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설문에다가 아니면 여기 그 문의 버튼 있으니까 저희 토크아이티 좀 대화창에 거기서 좀 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하실 말씀들을 아까 홍성훈님 질문으로 더 가능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하신 분 두 분 이름. 네. 고르셨어요? 네. 예. 네. 불러주시죠, 이름. 네. 저는 임근식 씨. 임근식님. 네. 그다음에 조영석님. 조용석님. 네. 임근식, 조용석님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영화권 도매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문하신 분 중에 저희가 또 추첨해서 경품 보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이 아니네. 내일까지 있어야 되네요. 네, 좀 있으면 이제 5월달에 또 연휴도 많으니까 네, 좋은 또 5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